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석입니다. 이 태풍 흰남노, 이 흰남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는 밤 12시 현재 서귀포해상 30km 근처에 있습니다. 이 제주도의 최근접 상태입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50m, 이 시속으로 바꾸면 180km나 됩니다. 강풍 반경은 430km나 됩니다. 흰남노는 6일 오전 6시경에는 부산 남서쪽 약 90km 해상에 다다르고 곧이어 이 경남 내륙의 상륙에서 오전 중으로 울릉도 방향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이 지역이 태풍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강풍 반경은 390m, 최대 풍속은 초속 43m, 그러니까 시속으로 바꾸면 155km로 예측됩니다. 강풍의 강도는 강 수준이라고 합니다. 5일 흰남노의 직접적 영향권에 든 제주도에서는 태풍이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어선이 침몰하는 등 벌써부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한라산에는 비가 이미 600mm가 왔다고 합니다. 태풍 길목에 놓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해안가에 차 수백을 치고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대비하느라고 좀 분주합니다. 제주도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에서는 생산한 차 5,000대를 긴급 대피시키고 건조를 마무리한 선박까지 피항시켰습니다. 흰남노가 제발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소환을 두고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무슨 조폭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여야 간의 전면전이나 여당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얘기부터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정치판 이전 투구는 참 흥미롭지만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건 너무 먼 이 나무 얘기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정치얘기죠.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고가 바닥나면 재정을 관리하는 규모를 누가 맡을 것인가? 국방제도가 물러나면 군대를 다스리는 규모를 누가 맡을 것인가? 이 질문을 누가 했을까요? 이 질문은 문재인 정권이 물러났을 때 누군가가 했을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요, 정조책문에 나오는 말로 아직 세우지 못한 규모를 세우려 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정치 도리를 이루려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겠느냐며 이 정조가 신하들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 뒤에 정조가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국가의 혜택도 저 시골 구석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미치게 하고 싶지만 지방 곳곳에까지 미치는 규모가 없다. 이러하니 백성이 어찌 공공하지 않겠으며 국가인들 어떻게 위태롭지 않겠는가. 자, 세월이 흘러 정조가 덧붙인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참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그 대통령실 비서가 한참 생각을 하자 윤 대통령은 장애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대변할 것이냐?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이 약자복지라는 말을 처음 꺼냈습니다. 참모가 써준 게 아니라고 합니다. 8월 23일 더보스 토핑에서 그는 자유와 연대의 기초가 되는 약자복지를 그동안의 정치복지와 대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낼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을 찾아서 이분들이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다. 그래서 이 복지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수원 세모뉴 사건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죠. 말하자면 조직화된 목소리를 못 내는 이들을 돕는 게 약자복지라는 윤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반면 정치복지는
노조 등을 통해 조직화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지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 복지 구조조정을 천명했습니다. 제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복지 구조조정입니다. 선거를 겨냥한 현금성 복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왔다. 이는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다. 맞습니다. 현금살포 포퓰리즘입니다. 헬기에서 살포하는 만화까지 등장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현금살포를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 월 70만 원 부모급여와 그리고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는 등 현금성 급여 확대가 포함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들이 평균 받는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월 57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40만 원 주는 기초연금과 차이가 불과 17만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하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은 9월 1일 이재명의 보좌관 김현지라는 분이 검찰 소환을 이재명에게 알리면서 덧붙인 말입니다. 이재명은 기자들에게 그 문자 메시지를 노출했습니다. 저는 고의적이라고 봅니다. 전쟁입니다 라는 말은 김현지의 말이면서 곧 이재명의 선전포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이 조폭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영화 등에서 구역의 패권을 두고, 그걸 일본말로 나와바리라고 합니까? 이 구역의 패권을 두고 다투는 조직 폭력배들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실제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그런데 공소시효가 닥쳐 검찰이 부득이하게 요구한 소환 조사를 두고 이재명은 윤 대통령이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이긴 것입니다. 언론도 등달아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여야 간의 전면전이 촉발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방탄조끼를 여러 벌 입었습니다. 솔직히 이재명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검찰이 더 이상 강제 수사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며 더군다나 지금은 정기국회 회기 중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지금 거대 야당의 대표입니다. 더욱이 그는 지난번 전당대회 직전 당헌을 바꿔 기소되더라도 당무위 결정만으로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탄조끼가 우선 보이는 것만 4벌이나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검찰은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상대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5일 이재명 측이 검찰 소환을 두고 전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간단히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다. 그는 이재명이 출석에 응하는 것은 자유라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이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태도입니다. 신문 사설 제목처럼 이재명 방탄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대표니까 그렇습니까? 사무총장 조정식은 4일 검찰이 이재명 출석 요구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의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다. 제1야당 대표가 되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출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몰랐다는 말인가요? 민주당 당대표 경선 내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쟁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공소시효에 쫓겨 이재명을 소환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식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사흘 만인 8월 30일
대통령과의 통화와 영수회담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돌아온 답은 터무니없는 구실을 잡아 만든 소환장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의 이 김대중 현해탄 납치 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놀랍게도 DJ까지 불러낸 것입니다. 얼마나 급해진 것입니까? 민주당은 어제 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찰 불출석을 요청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원총회가 그런 걸 하는 기관입니까? 지금 검찰이 조사하겠다는 범죄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정당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할 것을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조폭정당인가요? 현재 이재명에 대한 수사만 10여 건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재명은 앞으로도 검경에 소환되거나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불출석을 요청할 것인가요? 민주당이 무슨 치외 법권 지역입니까? 아니면 사만시대 소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원내대표 박홍근이 말이 이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대표가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공소시효는 9월 9일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둘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걸고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똑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제 영상 댓글에도 자주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에게 묻던데 이거요 문재인 정권에서 오랫동안 파헤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특검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민주당 안에서도 역풍을 염려한 반대 의견이 많았죠.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 관철된 것입니다. 박홍근은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봐주기를 일관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세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로써 협치도 대화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직접 승인했다는 사흘 전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이 김 여사의 기소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김건희 여사와 정근사 직원의 2010년 녹취록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죠.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도 2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시세 조정을 위해 직접 주식을 매수했고 주가 조작범의 거래를 직접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가 날조 허위라며 법적 조처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습니다.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 후에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출하자 이재명도 특검을 도입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밝히자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재명이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내야 한다. 내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말하자면 김건희 특검을 위해 이재명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사실 이재명이 연관된 대장동 특검은 대선 토론 때 이미 후보들이 합의한 게 아니었던가요?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이재명을 둘러싼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와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 등이 같은 무게의 사건입니까? 저는 전혀 달라 보이는데요. 다른 무기의 사건과 조그만 무기의 사건을 같은 저울에 놓고 똑같이 특검하자고요. 당장 지금 검찰이 소환한 공직선거법 사건만 해도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볼 정황은 여럿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죠. 만일 이재명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에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랬을까요? 민주당은 한술 더 떴습니다. 어제죠. 그러니까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공소시효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고 소추할 수도 없는 사건을 왜 고발하는 걸까요? 민주당의 말이 이렇습니다.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이후에 다시 시효가 시작돼서 그때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퇴임 후 사흘간 이 문제 되겠군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일 정치보복이라고 공격하자 어제 과거에 이재명이 했던 말을 재조명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했던 그런 정치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 이게 아마 맨날 해도 된다일 겁니다.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5일 성일종이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이 대표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고 얘기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7년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보복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의 구현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자, 이제 여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전 대표로서 당과 정권의 내일을 염려하는 국민의힘 동지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당을 짓밟고 서라도 가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직일까요? 동지일까요? 직일까요? 이준석은 당연히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불의와 맞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틀 전엔 대구에서 시민들에게 죽비를 들어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죽비 아시죠? 절에 선방에서 공부를 할 때 이 큰 스님들이 죽비를 들고 졸고 있는 스님들에게 경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죽비입니다. 자신이 말한 윤핵관들도 문제지만 오로지 세상은 이준석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듯한 이 오만한 청년은 감히 말하건대 죽비를 내리칠 자격도 없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사사건건 물고 뜯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가처분 신청을 낸 것만 3번째입니다. 이준석은 4일 대구 기자회견에서 당이 비대위를 재구성하는 걸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헌 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또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 당규를 졸속으로 소급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다. 그래서 전국위에서 비대위 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다. 헌법과 당헌 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겠나. 그는 자신을 비판한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재밌는 것은 이준석이 대구직을 거론하면서 이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냐라고 말한 사실입니다. 이렇습니다.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얘기를 하던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고, 그게 누구입니까? 유승민이죠. 그리고 대구 시민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 또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유승민을 옹호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대구 초선 의원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이를 기록 위마에 빗댔습니다. 윤핵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 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을 집단 린치하나.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말을 말이라고 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묻고 싶군요. 사슴이 아니고 진짜 말을 말이라고 했다면 말입니다. 이준석이 날 기자회견을 한 장소는 대구 김광석 거리입니다. 그와 묘하게 매칭되는 장소라고 할까요? 이준석은 경찰이 성상납 의혹 관련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재명과는 다르게 저는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경찰 측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다. 저는 제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일임했다. 그래서 경찰이 문의를 한 겁니까?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통보를 한 거죠. 변호인이 현재 당내 가처분 상황, 당내 절차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그가 믿고 있는 것은 공소시효일 것입니다. 성상납, 성매매의 공소시효. 그렇겠죠. 이준석은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이 형평이 무너진 순간 위력을 잃는다. 만약 제가 사자성어를 썼다고 해서 징계된다고 하면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이준석 군에게 말하겠습니다. 사자성어를 했다고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당의 중진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 사자성어를 썼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추석 전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당헌 개정을 마쳤습니다. 속전속결이더군요. 이어 이날 오후에 곧바로 상임 전국위를 열어 개정 당헌을 토대로 현재 당의 상황이 비대위 전환이 필요한 비상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윤두현 전국위 의장 대행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새 비대위원장 인선만 남겨놓았습니다. 권성동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한다고 말했는데 아마도 직무가 정지된 조영 의원이 롤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예 간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 순서는 권성동의 이선 후퇴. 제가 기다린 것은 탈당입니다. 장제원과 함께 말입니다. 이준석이 SNS에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합니까? 참 놀라운 순발력입니다. 이런 재간을 문재인 정권을 향해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